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백년화편 얘기 들으니까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절미도 구워 먹거나 약간 그렇게 절편도 저는 구워 먹거나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냉동실에 있는 백년화편 하나 딱 꺼내가지고 구워서 호떡처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침이 절로 도네요. 여러분도 아침에 출출하실 때는 이렇게 한 봉씩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백년화편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혹시 밥 드시고 오시나요? 아직은 못 먹었죠. 공복이시죠? 예. 그럴 때 이제 백년화편 딱 한 번씩 주머니에 이렇게 들고 알겠습니다. 다니다가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은 환율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 예정이잖아요. 근데 그에 앞서서 밤 사이에 그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요새 실업률도 높고 다들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실제 상품에 대한 가격이 팍팍 떨어질 수가 없어서 소비 잘 못했을 거야 했는데 그래도 소비가 견조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의 소비, 그러니까 미국의 GDP에 좀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는 쉽게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앞서도 뭐 소매 매출을 봤을 때도 네, 좀 네. 헷갈렸죠. 뭐 조금 안 좋게 나오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자동차를 제외하면 다 사실은 좀 견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미국 소비가 좀 식구는 있는 것 같아요. 식구는 있는데. 분명히 식구는 있는데 거의 약간 울퉁불퉁. 뭐 매달 보면 조금씩 그 톱니처럼 네. 한 달은 좋았다가 한 달은 좀 나빴다가 그리고 뭐 휘발유나 자동차를 제외하면 좋았다가 또 그 다음 달은 뭐 조금 나빴다가 뭐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저점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선택적 그 소비재 중에서 자동차가 좀 많이 꼽히잖아요. 그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어쨌든 좀 약간 위축돼 있다라는 거는 맞네요. 네, 맞죠. 네. 지금 실질 소득도 줄고 있고 금리도 아직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소비가 조금 내구재 쪽에서는 확실히 약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팩터 중에서 환율이 최근에 좀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뭐 너무 단기적이기도 하고 그 폭이 작기도 하지만 달러 강세가 조금은 좀 식은 것 같고 그동안 너무나 약했던 엔화가 조금은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지. 그래서 오늘 좀 환율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환율은 사실은 뭐 통화 정책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경기와도 연결돼 있고, 네. 또 특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사실은 뭐 총격 사건 이후에는 좀 이머징 통화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일제히. 네. 그래서 좀 트럼프가 좀 강달러를 좀 몰고 올 수 있다. 좀 그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이지만. 네. 그래서 뭐 조금 최근 환율 시장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강달러는 왜 지속될 수밖에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지막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조금 달러 약세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약간 하반기는 이제 조금 달러 약보합,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조금 두드러지는 내년 들어가서 다시 달러 강세. 네.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트럼프가 꼭 된 것 같이 얘기하죠. 모르죠, 사실 선거는. 다들 다 된 걸로 생각을 하는 뭐 것 바이든이 같아요. 집권해도 네. 뭐 민주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럼 오늘 환율 시장의 최근 또 세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볼 텐데 일단 간략하게 뭔지부터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뭐 썸머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히. 네, 첫 번째는 뭐 짧게는 FOMC 앞두고 좀 관망세, 약간 약보합 보일 것 같다. 환율이? 달러가 원하는 좀 이렇게 안정될 것 같다라는 네. 거고요. 달러 강세의 근본 원인은 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예전에 환율 레벨은 잊어라.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조금 환을 익스포저 해가지고 그대로 환율 달러 상품들. 달러 자산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을 미국 주식도 네, 그렇고요. 뭐 해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네. 일부는 달러 자체로 조금 뭐 긴 호흡입니다. 긴 호흡으로 좀 달러 강세 기간은 좀 길고 앞으로 약세 기간은 짧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 환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국면 세부 국면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달러 포지션을 좀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달러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요인은 좀 달러 약세 요인이다. 그리고 경기 둔화 요인은 이제 조금 달러 강세 요인이지만 지금 당장 경기 둔화가 오는 건 아니니까 지금 약간 세모로 표시했고요. 중립적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가 쇼크가 오면 오히려 샥이 오면 이제 달러가 이제 팍 튑니다. 그렇죠. 스파이크가 되는데 이런 거는 뭐 조금 지금으로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짧게는 달러의 움직임이 FOMC를 앞두고 관망세, 그러니까 그동안 달러의 강세가 막 펼쳐졌다가 잠깐 쉬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잠깐 쉬는데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FOMC다.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통화정책회의가 각국이 좀 있고요. ECB부터 그리고 이제 월말에 뭐 FOMC를 앞두고 직전에 이제 BOJ 일본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화의 조금 단기 향방을 결정짓는 이제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2021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파란색 막대로 표시했고요. 작년 7월부터 한 1년 정도 됐죠. 1년 정도의 환율 변동을 이제 빨간색 편으로 표시했는데 2021년 5월이 언제냐면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저점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상황이 이제 2021년 5월이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 7월은 작년 7월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계속 빨간색 선인데 올라왔잖아요. 달러가 쭉 강세를 갔는데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2021년 5월 이후에 지금 달러가 14% 올랐어요. DXY 달러 인덱스는 6개국 가중 평균이지 않습니까? 14%. 그런데 이번 3차 달러 강세가 2015년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가장 큰 특징은 엔화 약세를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엔화가 달러가 14% 오르는 동안 얼마가 떨어졌냐면 반토막이네요. 46%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엔화가 이제 집중 폭격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이렇게 폭격을 맞다 보니까 아시아 통화가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합니다. 보통 환율은 영내 환율이 좀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 또 교역 비중이 높은 국가의 환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라든지 또 우리 원화 또 이게 지금 이런 인도 루피나 뭐 말레이시아 링깃, 중국 위안화, 인도네시아 루피 이런 환율이 이 환율 자체만 보면 거의 외환위기 수준, 이거 무슨 난리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적인 가치 하락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엔화가 7월 11일, 그러니까 지난주죠. CPI 발표가 있은 날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아마 대규모 개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1.5엔에서 순식간에 1시간 만에 4엔이 빠졌어요. 158.36엔까지 4엔, 뭐 거의 한 2%죠. 2%가 하락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만 해도 공식 통계가 거의 한 8조 5천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4조 원을 퍼부었고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산 거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그 시장 개입을 지난 7월 11일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마는 CPI 발표 날
했습니다마는 고작 한 4엔, 뭐 고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4엔 내리는데 84조 원을 썼다라는 거고요. 일본이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그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입을 할 거냐. 이제 사실 첫 번째 시험대가 이제 다음 말씀드렸듯이 7월 30일 BOJ 회의 마지막 주 이달 말 BOJ 회의입니다. 시장에서는 7월 말 BOJ 회의 때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일단 QT 자산 매입을 국채 매입을 조금 줄일 거다라고 하는 거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58엔대에서 지금 얌전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한 10bp에서 20bp 인상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BOJ가 한 15bp 인하하면 엔화를 한 2, 3엔 정도 떨어뜨리는데, 그러니까 엔화 가치를 한 2에서 3엔 정도 엔화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기여를 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7월 30일 BOJ 회의에서 QT도 조금 줄이고 금리도 한 15bp 내지 뭐 20bp 올린다 해도 한 2, 3엔 정도 떨어지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158엔에서 한 155엔대 정도 만약에 조금 매파적 통화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 일본은행이 그럴 경우에는 한 155엔대에서 조금 안정을 보일 것은 같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조금 장기적인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맞냐. 그러니까 시장 개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시장 개입을 했는데 원화 안정을 위해서 이게 일시적이고 말도 안 되고 투기 세력에 의해서 조금 노멀하지 않은 가격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중앙은행이 이제 또 중앙정부가 재무부가 이제 개입을 한다라는 당위성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엔이 한 160엔이 정상이야. 원달러도 1,400원이 원래 페어밸류야. 공정가격이야. 이러면 사실은 좀 헛짓하는 거죠. 돈만 쓰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은 저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엔화나 원화나 조금 130엔이나 1,250원, 1,300원 이런 옛날에 조금 강했던 환율은 조금 잊어먹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 인플레이션,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과거의 수준을 생각하면은 과거로 다시 이제 뭐 이게 세상이 다시 뭔가 변화되면은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수준까지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를 아예 생각을 해야지 시장 대응이 조금 그래도 아 이게 합리적인 거구나, 아, 이게 맞구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뭐 이코노미스트들 관점에서는 지표들을 보니까 지표 관점에서는 뭐 조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너무 멀리 왔다, 펀더멘탈이 그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반대쪽에 있는 통화들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펀더멘탈 강을 너무 멀리 건너왔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박사님께서 환율 얘기해 주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 변혁기 전무님도 그렇고 각국의 이제 통화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이 환율의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고 있다라는 팩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BOJ에서는 이제 금리를 우리는 다들 인하 기조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은 7월 이제 9월 달에 또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그럼 더 이 갭이 벌어져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된 게 이게 더 폭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도 다시 벌어지고 하면서 환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이라는 단어를 언제 이거를 들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 너무 까마득한데요. 그래도 뭐 7, 8월 달에는 좀 어쨌든 뭐 7월 말에 말씀드렸듯이 BOJ가 뭐 특별한 그냥 그 시장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미 이제 뭐 조금 BOJ의 그 금리 인상에 베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합 시장 같은 걸 보면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7월에도 민기적거리면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근데 결국 7월에 인상을 해도 9월에 또 미국에서 인하를 해버리면은 이게 또 갭이 더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사실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까지 좀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인상하고 네. 미국은 인하하고 ECB도 인하하면서 엔화 안정을 조금 도모하려고 지금 7월 말을 디데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 주셨듯이 금리 차이가 이제 과연 좁혀지는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벌어져 있고, 지금 달러의 강세 요인도 사실 가장 유럽에서 대표적인 독일 국채 금리와의 뭐 10년물 국채 갭을 보더라도 계속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가는 것을 조금 저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6개 국가를 제가 단순 평균 내서 한번 그려봤어요. 금리 차이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네. 그리고 그 추세는 어떤지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보니까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중국, 한국까지 넣습니다. 6개국 단순 평균 국채 3년물 국채 이자율 기준으로 보니까 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계속 달러 인덱스를 강세로 가게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 강세의 근원적 요인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벌어지는 네. 미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금리 차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금리 차이라는 게 사실 뭐 좀 인플레이션도 반영되고 경제 성장률도 반영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반영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조금 약해져야 이게 조금 좁혀지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경제가 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막아죠.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자. 네. 뭐 사실 바이든 정부의 정책도 뭐 캐치프레이즈만 뭐 마가가 아닐 뿐 사실 마가입니다. 민주당이나 네. 공화당이나. 그리고 또 마가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지금 미국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근린 궁핍화, 조금 미국을 더 잘 살게 만들고 네. 이웃 나라는 조금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차이가 과연 좁혀지겠냐라는 거죠. 네. 엔화 제가 아까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 얘기하면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이해한 거를 반대로 얘기해서 네. 아마 박사님께서 분명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숫자가 내가 왜 반대로 생각했지 하는데 인상을 수 하게 있죠. 되고 네, 이제 네, 인하를 네, 하게 되면 점점 좁혀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살짝은 좀 이런 뭔가 엔화의 약세 움직임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달러의 강세 움직임이 조금 줄어들 수 네. 있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급격하게 네. 안정되지는 않을 거다. 네. 틀린 부분은 꼭 짚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네. 그래서 박사님께서 되게 당황하셨겠다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달러 강세의 근원적인 요인에 대해서 지금 차트 하나 예. 또 준비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다들 미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돈의 예. 흐름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금리 차이도 이제 네. 그런 뭐 미국향 자본 이동, 자본 쏠림을 강화시키는 네. 요인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렇게 실물 쪽에서의 이제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 FDI죠. 네. 이게 지금 쇼링 전략 정책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이제 계속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미 투자가. 이게 이제 달러 강세를 조금 유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 이제 자본시장에서 보면 이제 연한 파란색 선이 채권이고 진한 바가 주식인데요. 이게 지금 2020년 정도부터 급증을 했죠. 네. 빨간색 선이 그 합친 겁니다. 6개월 이동평균인데요. 그러면서 달러를 강세로 만드는데 가장 크게 또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물 쪽에서도 자본 쏠림, 그다음에 금융시장에서도 자본시장에서도 자본 쏠림 이렇게 양방으로 일어나면서 달러 강세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추세가 이거는 이제 미국은 끝났어. 미국에 공장 짓지 마. 그리고 미국도 우리 땅에 이제 공장 안 지어도 돼.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더
지르라고 하잖아요. 아니, 바이든 정부 때도 네. 이랬는데 뭐, 트럼프는 더 하겠죠. 그리고 뭐 이것도 사실은 미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네. 또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또 채권 투자가 많이 미국 쪽으로 쏠린 것도 맞지만 또 세상이 또 불안정해지면 또 안전 통화에 대한 선호도 계속 있을 거고 그렇죠. 또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미국 주식에 또 쏠리고 그래서 이게 좀 구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일본의 경상수지와 정부 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식 투자 하는데 각국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챙겨야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예. 이 매크로 변수를 계속 우리가 뭐 이제 환율 이전에는 금리, 뭐 인플레이션 이랬다면 이제는 일본의 경제 여건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군요. 네, 제가 이제 아까 과거의 환율은 잊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네네. 이유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미국 쪽의 요인이고 미국이 이제 그렇죠. 돈을 얼마나 땡겨가고 있느냐라는 네.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일본은 자체적으로 또 어떤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일본도 1990년부터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아침부터 긴 차트를 가지고 나와서 죄송한데 이거는 조금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90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는 지금 빨간색 선이 엔화인데 경상수지가 조금 밑으로 가는 게 이제 개선입니다. 역축입니다. 개선이 되면서 엔화가 그래도 괜찮게 버텼습니다. 네. 그리고 요때 그러니까 90년부터 2008년까지 보시면은 정부 부채가 일본도 GDP 대비 30%에서 130% 고작. 지금 250%가 넘잖아요. 네. 130%갈 때까지 정부 부채가 늘었으면 엔화가 약세로 가야 될 텐데 안 그랬다라는 거죠. 경상수지가 좋았고 정부 부채가 130% 이하,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레벨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네. 엔화에 그렇게 영향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채가 이제 본격적으로 130%에서 260%까지 치솟는 금융위기 이후부터 한 14년간이 엔화가 조금 약세로 가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정부 부채가 그러면 일본이 이제 안 줄 거냐? 네. 일본 정부 부채 끝났어. 이제부터는 정부 부채는 내려갈 거야. GDP 대비.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경상수지가 어떻습니까? 경상수지가 파란색 선인데 지금 2024년부터 30년까지 IMF가 예상한 것을 보면 점선으로 표시됐지만 GDP 경상수지 비율이 4%에서 2.7%까지 주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세계 최대 자본 흑자국인 일본의 경상수지가 줄어들어가는 근데 정부 부채도 같이 늘어나는 네. 구간이 지금부터 한 3, 4년, 4, 5년 기간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엔화가 강세로 가기에는 펀더멘탈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이 보시면은 같은 기간을 비교해 놨습니다. 정부 부채가 옛날에도 늘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파란색 선인데 정부 부채가 쭉 해서 뭐 10%에서 지금 2014년까지 지금 한 40%까지 쭉 늘었어요. 느는데 원달러가 그렇게 그 정부 부채 는 것 때문에 약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그렇죠. 그리고 경상수지도 98년에서 지금 2007년까지는 지금 개선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거의 0%에서 지금 GDP 대비 6%까지 증가했다가 그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경상수지가 계속 올라갑니다. 네. 경상수지 GDP 비율이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제로를 넘어서 경상수지가 지금 마이너스를 지금 GDP 대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 부채도 지금 50%를 넘고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과 비슷하다는 거죠. 네. 일본보다 비록 경상수지 GDP 비율과 정부 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맞지만 정부 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맞지만 그렇게 악화되는 추세, 환율을 조금 약세로 몰고 갈 수 있는 기저의 좀 펀더멘탈 요인이 일본과 좀 유사하다,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네. 이러한 근데 일본의 상황이 다음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나아질 수 없는
나아지기 어려운 그런 구간인 거잖아요. 네. BOJ가 국채 매입 계속하고 있고 이자 비용 이렇게 쓰고 있고 그러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하면서 향후 지금 사실 일본은 증시만 보면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일본 경제가 다시 되게 좋아져서 증시가 저렇게 올랐구나 싶지만 결국에 지금 뜯어보면은 일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한마디로 돈 풀어서 네. 엔화 약세를 유도한 건 아니지만 엔화 약세가 지나치게 현실화됐고 네. 그게 대기업 위주의 지금 수출 경쟁력 강화와 매출액 증가로 이어진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뭐 각국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돈 풀어서 네. 조금 경기를 부양했고 그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된 일이었지만 네. 코로나라는 복병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 비용이 이제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이제 재정 보따리를 풀고 네. 그게 이제 각국의 이제 재정을 망가뜨린 건데 그게 이제 뭐 기축통화국인 달러 아이러니하죠. 미국도 만만치 않게 미국이 제일 돈을 많이 풀었는데 똑같이 전 세계가 모든 국가가 돈을 많이 풀었을 때 어느 나라가 제일 늦게 부도가 날 거냐라는 게임이죠. 미국이 가장 늦게 부도가 났고 이론적으로는 부도가 날 수가 없죠. 네.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한. 사실 우리가 일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 경제를 뭐 걱정한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렇게 돌아서 영향을 미쳐서 환율 시장에 영향을 환율 미치고 시장이죠. 우리나라의 우리의 금융 생활에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인을 계속 해보고 있고요. 다가올 이제 곧 다가올 달러 변동 요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둔화, 경제 쇼크 이게 다 미국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금리 인하를 이제 이번에 단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환율 시장에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영향은 좀 있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저는 7월 31일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못할 걸로 보는데 네네. 지금 뭐 한 3번이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9월 달에 이제 첫 금리, 9월과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달러 약세로 연결되는 고리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22가 더 많이 인하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일단 22의 금리 인하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의 달러 약세 요인을 좀 희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뭐 대선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대선이 트럼프 노믹스가 조금 어쨌든 뭐 조금 돈을 많이 더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미중 무역 분쟁을 조금 더 격화시키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보다는 좀 이렇게 달러 강세 요인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2의 금리 인하와 이제 트럼프 노믹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 약세를 조금 저지하는 요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상징성이 있는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드디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달러를 좀 약세로 만들 수 있는 조금 분명한 요인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노믹스라든지 22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뭉개질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폭의 달러 약세라기보다는 뭐 달러 인덱스가 하반기에 한 DXY 인덱스 기준으로는 한 103에서 한 105 정도까지는 내려갈 그 레인지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데 한 103 정도까지는 조금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원달러도 사실은 뭐 한 1,200, 1,300원 정도, 1,300원 선 정도는 좀 안정될 수 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 초기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 이제 거의 곧 다가올 이슈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외에 두 가지 요인 경기 둔화나 경기 쇼크, 경제 쇼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내년에 걱정할 문제잖아요. 내년에 걱정할 얘기지만 사실은 경제는 아시다시피 선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래를 스마트한 시장은 다 반영을 하고 있죠. 우리는 잘 몰라도.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미국 경제는 저는 약간 확연히 둔화될 것 같아요. 드디어 연준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IMF가 내년까지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1.5% 이하로 찍히지 않을까. 조금 확실하게 둔화되는 경기 침체라까지는 라고는 얘기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확연한 둔화. 그다음에 예상보다는 크게 둔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달러는 조금 강세 움직임을 조금 가까운 미래에 앞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왜 이렇게 달러가 많이 안 떨어져? 이렇게 사람들은 의아해하지만 이런 것들을 환율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내다보고 반영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고요, 달러가. 지금 미국 경기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를 한번 같이 그려봤습니다. 달러랑. 음영되어 있는 부분이 경기선행지수 둔화 기간입니다. 올라가는 게 이제 경기 둔화인데요. 거꾸로 그렸기 때문에 축을. 지금 보시면은 뭐 경기선행지수가 무너질 때, 나빠질 때 달러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경기 침체는 달러 강세 요인이다, 안전통화에 대한 선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뭐 지금이 이제 여기고요. 2000년부터 한 3차례에 이제 우리가 조금 참고할 만한 구간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 기간입니다. 다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2000년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이 있잖아요. 닷컴 버블이 빵 터져서 주가가 한 달 만에 지금 나스닥이 거의 한 40% 빠졌잖아요. 네. 지수가.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냥 뭐 이거는 전쟁통이니까요. 네. 이거는 앞뒤 가리지 않고 위험자산 매도, 안전자산 매수에 그냥 아주 단순한 공식으로 나갔던 거거든요. 금리 인하고 뭐고 이제 필요가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 인하가 달러 약세를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달러 강세, 빨간색 음영이 달러 강세 기간이고요.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조금 너무 많이 왔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했잖아. 그러면서 뒤늦게 이제 약세로 갔고요. 금융위기 때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는 이제 달러 약세를 갔습니다. 드디어 2007년부터 달러 약세를 갔지만 2009년 9월 15일 날 리만 브라더스가 터졌죠. 파산을 했잖아요.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9월 달부터 달러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달러가 조금 치솟았다. 그러니까 쇼크가 오면 무조건 이런 큰 쇼크에서는 달러가 강세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2019년 이후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전 세계가 금리를 인하했는데 달러가 이제 약세로 차분히 갔다가 뒤늦게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통은 큰 뭐 어마어마한 쇼크가 오지 않는 한 미국 주가가 한 달에 한 뭐 S&P가 한 30%가 빠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는 한 보통은 금리 인하로 다른 나라의 금리 동반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로 달러 약세가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로 달러 강세로 이전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달러 약세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달러 강세의 기조는 크게 파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로 여러분들은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환율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글로벌 인터뷰 시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